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의 파산회생 특별위원회에서 매뉴얼로 만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제도 매뉴얼을 한번 지난번에 이제 개인파산,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개인회생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 중 자신의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장래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는 피부양인이 생활비를 뺀 나머지 소득인 가용소득, 채무자의 채무 사용처, 채무자의 채무 발생일, 채무자의 재산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재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감면해주는 공적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본인이 월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상가치 보장의 원칙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후 남은 잔존채무, 법원을 통해 변제한 금액을 뺀 미변제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614조 제1항 4, 5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변제 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은 통상 개인회생 상담을 변호사와 한 후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임계약을 체결하죠. 1차 서류 발급, 인감서류, 인감증명서, 도장신분증 발급. 1차 서류는 부채증명서 발급합니다. 2차 서류는 소득재산 소명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하죠. 접수를 하면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2주에서 4주 후에 그때 법원에 사건 접수를 부여하면서 이제 금지나 중지 명령을 이제 신청하면 인용되죠. 독촉, 강제집행 금지, 강제집행 중지. 새로운 건 금지고 이미 집행되어 있던 걸 중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담, 각 지방법원 본원에 출석을 해서 이제 회생위원 면담을 하죠. 그 다음에 보정은 1에서 3차, 30일에서 60일 걸립니다. 여러가지 이제 회생위원이 조사한 다음에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점, 여러가지를 이제 안내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개시 결정을 합니다. 금지 및 중지 명령 효력 포함 변제금 납입 가상 계좌를 부여합니다. 개시 결정하면 이때부터 월 변제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 집회는 2달에서 3달 소요합니다. 채권자 앞에서 변제 계획안 발표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한 달 이내에 마지막으로 인가 결정을 해줍니다. 법원 심리 종결합니다. 종국적으로 비로소 월 변제금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채권자 이의나 이런 걸 들어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년에서 5년,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변제 계획을 수행합니다. 3회 이상 연체 시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 신청으로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채무 면책 5년 이후 재신청 금지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가서 대법원도 그렇고 각 지방법원, 본원, 그 다음에 서울회생법원 양식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양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시고 우편번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현 주소, 우편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다 씁니다. 대개 현 주소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일치하죠. 간혹 예외적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렇게 돼 있고 실제 현 주거 이게 다른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죠. 성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주채무자가 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법원에 파산 절정 개인회생 개시하면 아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만약에 이제 관계 있는 연관성 있는 채무자가 개시했으면 이제 참고하려고 그러죠. 신청 취지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제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 목록이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혹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표시하면 됩니다. 보통 1회 급여소득자는 요 앞에 표시하죠.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회생법 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자인 경우 여기다 표시합니다. 신청인은 각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 권한은 그 일부를 분하지. 이건 이제 여기다가 변제 예정은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36개월, 60개월, 50개월, 월 뭐 100만원, 50만원, 70만원씩 이 변제의 준비 및 별차 비용이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뭐뭇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개시결정 통지되는 개인회생의 군인구제의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환계좌, 불인가 될 경우도 있죠. 본인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이것도 정형화된 양식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쓰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하고 잘 의논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1, 2, 3, 4는 뭐 사실상 거의 개인 파산하고도 거의 동일하죠. 신청서 부본, 수입인지 한 통 3만원, 송달료 납부서 한 통 45,000원이 아니라 지금 51,000원인가 그렇습니다. 51,000원. 1,000원. 계산해보니까 1인당 한 4만원, 4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10명이면 40만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 45,000원 그대로고요. 5,100원 돼 있네요. 제신 걸로. 10, 51,000원. 10 곱하기 80. 80에다가 5,100원, 4, 8, 5, 40, 8, 1, 8, 48만원 들어가죠. 48만원에 45,000원, 52만 5천원입니다. 그럼 1인당 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4만원 조금 더 올랐네요. 5,100원이니까. 하여튼 4만원에서 5만원, 5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1인당 채권자 목록, 송달료, 조견표는. 개인 파산도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계좌 사본 한 통, 위임장 한 통, 그 다음에 휴대전화 요거 쓰시고 별 어려움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 작성이 이제 한번 보십시오. 개시신청 관련해서.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주식회사, 요한회사 등 법인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법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일반 회생, 채무자 회생법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법인 회생, 일반 회생이라고 그러는데 통상 회생 절차 제3편이라고 합니다. 3편의 회생 절차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5편에 있습니다. 4편이 파산 절차가 그렇죠. 개인회생 제도는 급여, 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결정되는 변제금은 매월 납입되는 바 유의수입은 월별 수입으로 계산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농업 종사자와 같이 매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평균 수입을 월별로 나누어 월 변제금을 정해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동산채권 등 담보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0억 원 이하, 이러한 담보대가가 설정된 무담보 채권 5억 원 이하를 절차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부 채무를 1억, 무담보 채무를 6억, 합계 7억 원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나 이거 안 되죠. 무담보가 넘었죠. 혹은 담보부 채무자가 11억, 무담보 채무자가 1억, 12억 원의 부채를 부담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담보 채무 4억 원, 담보 채무 9억 원,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이제 일종의 이제 커트라인을 딱 설정해 놓은 거죠. 10억, 5억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담보 채무는 실제로 거의 다 담보를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 100% 설정 안 해주죠. 여유있게 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채무는 거의 다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거는 4억 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무담보 채무 4억 원이 있고 이 담보 채무는 다 변제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받은 사실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도록. 이게 신청 기각 사유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신청 기각 사유입니다. 다만 기존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재신청 횟수에 대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을 뭐 한 서너 번, 5번도 막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전속관할이고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자기 주소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본원이라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법원을 말하면 됩니다. 지방급 지원은 지방급 지원이나 시군법원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관할을 확대했습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업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도 관할이 있고, 만일 이와 같은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관하여 전속합니다. 그 밖에도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상사건, 파산사건 등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자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구 구성군인 경우 영동지방이죠. 그 채무자의 개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춘천지방만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춘천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자기는 춘천에 있는 변호사님이 만약에 선임을 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강릉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릉 지원에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자기 어떤 영업소가 있다. 그럼 서울회생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 이유와 관련된 사항,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장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를 한 후 남는 잔존채무의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임금을 받는 급여소득자, 매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직전까지 회사를 다녔으나 개인회생 신청 시에 회사에 다니지 않았거나, 뭐 이게 이제 실직이죠. 개인회생 결시 결정이 났으나 인가 당시 실직을 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되죠. 또한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개인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대리운전기사 등이 영업직인, 요즘 택배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직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지속적인 소득은 없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업종사자, 농사는 1년 만에 산출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업 같은 경우도 뭐 고정적이지 않죠. 배 타고 나가서 뭐 한 달에 뭐 한 15일, 한 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양식장 이런 데서도 뭐 매월 출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김이라든가 이런 식물성 이런 양식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확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몰아서 이제 소득을 산출해서 생계비를 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어촌, 농업, 실제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다며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소득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배민 라이더다, 요기요 라이더다, 라이더들도 요즘은 엄청난 호황입니다. 한 달에 뭐 한 400, 500 버는 분도 있어요. 열심히 해서 하루에 어차피 뭐 하루 한 번 배달할 때 뭐 3, 4천 원 받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뭐 한 2, 3, 1,500원, 2,000원 하면 하루 뭐 수십 건, 한 뭐 50건, 그쵸? 뭐 100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개인회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 일용직 근로자가 불확실한 소득자 역시 소득을 증명하여 장래 지속적 정기적 소득 발생을 소명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람들 소득을 소명하는 자료는 한번 다 보십시오. 일용직 근로자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 일용직과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합니다. 라면 소득을 한 달 평균으로 산정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장, 노가다 10장이라 그러죠. 노가다 10장, 혹은 뭐 노가다 반장, 오야, 그쵸? 오야지. 노가다 공사판에서 이런 말 쓰죠. 10장의 근로확인서, 일용직 근로소득금액증명서, 만약 일당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그 통장 거래 내역서. 이걸 만약에 압류가 걱정돼서 자기 형으로,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아들, 뭐 딸, 부모 명의로 받는 분도 있어요. 간혹. 그럼 그거라도 내가 이 정도 법니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입사자, 최근에 입사해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계약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가용수를 산정할 수 있겠죠. 얼마, 예를 들어서 내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도 계약직이라도 최소한 1년이나 2년 단위로 월 180, 200, 230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정도 계약을 했다. 근데 입사한 지 이제 한 두 달 빼니 안 된다. 근데 과거의 부채가 몇천만 원, 한 몇억 돼 갖고 이걸 도저히 파산하긴 좀 그렇고요. 파산은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사업체 아르바이트 생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사업체 대표의 급여 지급 확인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종종 근무하는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급여 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제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의 어떤 오너, 사용주, 혹은 자기의 어떤 근로관계를 지휘하는 십장, 중간 매니저, 팀장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주로 이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잘만 하면 그 업주의 어떤 허락하에 이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이런 어떤 제반 충분히 그 업종에 근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충분히 개인회생 제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나 사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등으로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생계비 이상인 사람인 경우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국가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이런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죠. 파산으로 가야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도 제가 신청한 사건도 연금은 230 받는데 이분은 개인회생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남편분 보증을 잘못 써서 보증을 썼는데 이제 사업이 안 좋아진 거죠. 잘못 썼다기보다는 7억인가 8억 넘어가니까 개인회생 불가능하잖아요. 판사님은 처음에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회생으로 개인회생을 하시오. 근데 개인회생 불가능하잖아요. 아까 5억 이상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또 나이도 60세가 넘죠. 연금 받으려면 선생님들도 나이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치료비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원 들어가요.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노인네 사는 거죠. 생계비도 180에다가 50만원 그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면책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수입이라면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가 없으므로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고령소득자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이미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정한 관계로 더 이상 급여에서 최소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어 가용수들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을 고려해 파산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설사 어떻게 끌어모아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받고 국민연금 다 노령연금 다 합쳐서 한 150 나오더라도 그 빚이 많다면 이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될 겁니다. 그럼 파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영업소득자와 관련해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대개 사업이 어려워 적자에 허덕이다가 개인회생을 문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인 장래 발생할 계속적 지속적인 수익이 소액이거나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신청 수개월, 수년 동안 적자는 났지만 신청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계속 흑자가 나고 있고 장래에 그 사업에서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소득으로 가용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소명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통상 인가결정이 난 후 매년 자신의 소득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매년 변제금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담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매년 글쎄 월급을 뭐 쏘겼는지 어떤 그런 걸 의심을 하는지 몰라도 매년 7월 달에 전년도 및 결혼했으면 배우자 것까지 같이 보고해라. 아마 이제 인상이 되거나 배우자가 만약에 소득이 있으면 변제금을 증액하는 걸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가 난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매년 결정하지 않고 되게 사정이 어려운 영업소득자이고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뭐 직장을 구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을 도저히 못 구한다 그러면 이제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임대업자들입니다. 임대업자의 경우 통상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담보권자들이 그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업자가 오직 임대 수익을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담보권이 날아가죠. 그쵸? 담보 물건이 날아가는데 뭐 그 기초 임대는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만약 채무자 자신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614조에 의해 인정되는 청산가치 보장이 원칙에 이거 채무자인 임대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됩니다. 이를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그대로 재산은 둔 채 뭐 일부 자기 수익만 기초로 해서 n분의 1로 갚고 탕감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임대의 계속적인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는 바 결국 임대 수익만을 기초로 개인회생 절차는 불가능하다. 다른 수익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통상 개인회생 상담을 하고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들을 알려주면 금융권의 경우 그 부채 내역을 발급해주는 업체에 의뢰해 부채 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그 후 변경되는 채무 내역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다투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채무자가 하루 이틀 정도 더 쓴 카드값 또는 채무자는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변제되지 않아 개인의 신청서의 채무 원금이 실제와 다름을 다투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무에서 좀 번잡스러운 점이죠. 이게 개인회생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좀 개인회생은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제가 보기에는 신청 전이 엄청 번거롭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인가 전이. 개시 결정하고 인가 전에 뭐 이제 뭐 해라. 그렇죠? 이해하고. 변제 계획의 작성. 위 기재사항과 관련 우선 변제 계획 안에 계획한 변제 계획과 월 변제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때 그 첫 번째 변제일을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내에 어느 날로 특정하고 그 이후 매월 그날을 매월 변제일로 정하는데 통상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에 대한 집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 바 채무의 사용처가 과소비, 주식, 도박 등이 아니고 최근 채무가 아닌 경우 금지명령이 인용됩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이 난 후부터는 채권자들부터 더 이상 채무 변제 독촉 전화도 오지 않고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매월 변제해왔던 원리금을 납입할 필요도 없어지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수익을 쉽게 또 써버릴 수 있습니다. 이 월 변제금은 통상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 후부터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을 신청하는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일부터 90일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일이 지난 5개월째 개시 결정이 나면 그 개시 결정이 난 달 앞의 90일부터 5개월째 되는 날 2달치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하게 되므로 사실상 경제적으로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로서는 그 납입 금액이 부담이 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 후 미리 예상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 시 월변제 예정액은 애초 변제계획안에 작성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로 상향되겠죠.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고지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변제계획안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